자,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어 볼 시대는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미술 작품이 많이 탄생했던 시기? 아니죠. 유럽 전체를 뒤흔든 그야말로 생각의 대혁명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리가 보통 르네상스 하면 뭘 떠올리죠? 아, 그 지긋지긋한 중세 암흑 시대를 끝내고 근대의 빛을 가져온 시대. 보통 이렇게들 배우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아는 건 이야기의 딱 절반일지도 모릅니다. 여기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자크르 루고프라는 사람인데요. 들어보세요. 역사에서 르네상스란 없다. 중세를 특징 짓는 현상일 뿐이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죠? 르네상스가 중세의 끝이 아니라 중세의 일부라니요?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시작입니다. 일단 르네상스라는 말 자체부터 좀 짚고 가볼까요? 프랑스어로 재탄생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뭐가 다시 태어났다는 걸까요? 바로 신, 오직 신이 중심이었던 세상에서 까맣게 잊혔던 것, 바로 고대 그리스 로마의 인간 중심 문화, 그 정신이 다시 태어난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생각의 파도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14세기 이탈리아로 함께 가보시죠. 근데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영국도 프랑스도 아니고 하필 이탈리아였을까요? 그리고 왜 바로 그 시점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당시 이탈리아가 얼마나 특별한 곳이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야말로 완벽한 폭풍을 만든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탈리아는 말 그대로 거대한 박물관이었어요. 어딜 가나 고대 로마 제국의 유적이 널려 있었죠. 영감이 그냥 솟아나는 겁니다. 둘째, 돈. 지중해 무역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쌓은 상인들이 내가 한번 제대로 밀어주지 하면서 예술가와 학자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한 방. 비잔티움 제국이 무너지면서 그곳의 학자들이 고대 그리스의 지혜를 바리바리 싸들고 이탈리아로 대거 넘어온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정말 절묘하게 맞물린 거죠. 그리고 이 모든 혁신의 심장부, 그 중심에는 바로 이 도시, 피렌체가 있었습니다. 여긴 그냥 도시가 아니었어요. 돈과 아이디어가 들끓는 그야말로 창의력의 용광로였죠. 특히 메디치 가문 같은 든든한 큰 손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아는 그 수많은 걸작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움직인 핵심 엔진은 뭐였을까요? 바로 인문주의, 즉 휴머니즘입니다. 인간의 잠재력, 인간의 존엄성, 이걸 촬영하는 생각이었는데요. 이게 모든 걸 바꿔놨어요. 수천 년간 신의 영광 뒤에 숨어있던 인간이 드디어 무대 정중앙으로 걸어나온 겁니다. 피코 델라 미란돌라라는 인문주의자가 남긴 이 말을 한번 보세요. 그대는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그대의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 본질을 규정할지어다. 와, 이게 당시엔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었을까요? 인간은 그냥 신이 만든 피조물이 아니라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하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선언이었으니까요. 이건 거의 혁명이죠. 그리고 예술가들은 이 새로운 생각을 캔버스 위에서 폭발시켰습니다.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좀 보세요. 중세시대에 감히 이교도 신을, 그것도 이렇게 아름다운 누드로 그린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그 이상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 종교 그림을 그릴 때도 그 중심에는 결국 인간이 있었어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보면 아들을 잃은 어머니 마리아의 그 슬픔, 그 고통이 정말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지잖아요. 이걸 보면 우리는 신성함과 동시에 아주 깊은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게 돼요. 이게 바로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가진 힘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뜨거운 생각들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 북쪽으로 퍼져 나갑니다. 그런데 북유럽은 이탈리아와는 환경이 아주 달랐거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이 두 그림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냥 모든 게 설명됩니다. 왼쪽은 이탈리아의 이상적인 아름다움, 그쵸? 오른쪽은요, 북유럽의 날 것 그대로의 현실입니다. 그림의 주인공이 신이나 귀족이 아니라 밭 갈고 술 마시는 평범한 농부들이에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 느껴지시죠?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탈리아가 이상, 신화, 아름다움을 노래했다면 북유럽은 현실, 일상, 그리고 비판에 집중했어요. 왜냐? 북유럽은 아직 교회의 힘이 막강했고 봉건적인 사회 구조가 훨씬 강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관심사가 다를 수밖에 없었죠. 그럼 이 북유럽 르네상스가 보여준 비판과 개혁의 정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북유럽 인문주의 하면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에라스미스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그림 대신 풍자라는 아주 날카로운 칼을 들었어요. 우신예찬이라는 책에서 당시 사회의 최고 권력이었던 교회의 타락과 위선을 아주 제대로 비꼬고 공격했죠. 그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교황들은 가장 어려운 일은 베드로와 바울에게 맡기고 호화롭고 즐거운 일만 자신들이 차지한다. 와, 정말 신랄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북유럽 인문주의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돌려 말하는 법이 없죠. 토머스 모어 같은 사람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냥 현실을 비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유토피아라는 책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회를 상상해버려요. 사유재산이 없는 이상사회. 이건 단순히 이게 문제야가 아니라 세상 자체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그럼 이탈리아의 인간 찬가와 북유럽의 사회 비판. 이 두 개의 르네상스가 만나서 세상에 어떤 거대한 유산을 남겼을까요? 이제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북유럽의 그 날카로운 비판 정신이 당시의 세상을 완전히 바꾼 발명품, 바로 인쇄술과 만난 겁니다. 이건 마치 마른 장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죠. 새로운 생각들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갈 준비가 끝난 거예요.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첫째, 인문주의가 교회가 정말 모든 것의 정답일까? 하고 교회의 절대 권위에 실적 금을 냅니다. 둘째,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이 의심과 비판의 목소리를 수만 배로 증폭시켜서 유럽 전역에 뿌리죠. 그리고 마침내 르네상스가 단단하게 다져놓은 이 지적인 땅 위에서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힘이 만들어낸 결과는 이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에, 아니 거대한 돌에 새겨졌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이 종교개혁 기념비. 르네상스라는 하나의 생각이 어떻게 현실 세계를 바꾸고 미래의 지도를 그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물이 아닐까요? 결국 르네상스는 과거의 아이디어를 다시 꺼내서 당대의 새로운 문제를 푸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온갖 복잡한 문제들로 가득한 오늘을 사는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들을 다시 꺼내와야 할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